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젊은 정치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4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출사표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5번이나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계양, 제 정책 뿌리이자 부신과도 같았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전당대회 판이 좀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갯바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명대 친청의 이 구도가 좀 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이제 60세, 686 세대들의 전쟁에서 686. 이 세대 교체를 말하고 있는 저로 인해서 그것도 또 판이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당원들도 좀 보는 재미도 있고요. 국민들도 골라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골라보는 맛까지 주겠다는 후보까지 나왔네요. 송영길 의원이 이제 출마 기조를 한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심, 송심, 당청, 동색.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거겠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송영길 후보고요. 송영길 후보가 과거에 그 계양구라고 하는 그 자기 지역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원내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전 정권에서 굉장히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에 이재명 대통령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의 강점이 그렇게 뭐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던 그런 과정들, 그리고 실제로 당청 동색이라고 하는 원보이스로 국민들께 대하는 모습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의 강점이자 이렇게 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봤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 의원, 뭐 대통령한테 내가 옛날에 지역구도 양보했고 최근에는 관저에서 만찬도 한 사이고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의아할 것 같아요. 김민석 전 총리에게도 명심이 있다 그랬는데 명심이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개혁과 협력이라는 큰 여당의 전당대회 구도 중에 협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좀 들고 온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센 개혁, 선명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것들, 검찰개혁 같은 선명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전 총리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협력, 거기에 나가서 송영길 의원도 이제 본인도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역구를 넘겨줬고 뭐 서울시장 출마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송영길 의원의 포지션, 물론 본인은 당선을 목표로 나오셨다라고 하지만 포지션이나 구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일관되게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계속 각을 세우고 그런 구도를 잡아가는 것 같다 보니까 일단 포지션이나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정청래 의원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뭐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플랜 A냐 플랜 B냐 이런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당연히 두 개 갖고 있는 거다. 김민석 전 총리를 좀 더 집중할 거로 계산되는데,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좀 어려울 것 같다거나 하면 뭐 송영길 의원으로도 교체할 그런 전략이나 검토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송영길 의원도 본인의 역할이나 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는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 없다, 완주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였는데 누구나 출마하게 되면은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강점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물러선다라고 선언하기는 어려운 예. 것에 직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 룰 자체가 선호투표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 논의되던 결선투표제보다 예. 이미 처음에 마음을 정하고 투표에 임해서 선호하는 대로 1, 2, 3위를 뽑는 이 선호투표제가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본인도 유리한 측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섰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없다,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선호투표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낯설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선투표를 가지 않겠다. 네. 결선투표 가기 전에 끝낸다라는 건데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기 전에 결선투표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예. 게 이해하시기 편할 예.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우선 전당대회 기간 동안 1, 2, 3위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해놓고 1, 2위를 마지막에 뽑아서 결선을 다시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을 더 연장해서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다시 주고 투표해야 되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는 처음에 투표할 때부터 1위, 2위, 3위를 골라놓고 본인의 선호도대로 투표를 하게끔 하고요. 만약에 과반이 당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자연스럽게 2위, 3위까지 투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득표로서 결선 투표 없이 당일날 결과를 확정할 수 있는 투표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설명을 한 내용을 보니까 1순위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 표는 이제 제외를 하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택한 표의 다음 순위 그러니까 2위를 누가 뽑았냐, 3등 후보의 2위를 누가 뽑았냐를 재분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이거 국민의힘도 쓴 적이 있어요? 선호투표제? 글쎄 뭐 제가 당 생활하면서는 예. 기억이 없고 아마 안 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근데 정치에서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할 때 저는 뭐 당연히 뭔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결선 투표를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결선 투표가 당원 당규에 있다면 하면 되는데 굳이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선호 투표라는 조금 생소한 방식의 그런 투표 방식을 도입한 의도는 무엇일까? 예. 그게 과연 당권이라든지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누굴 겨냥해서 이런 룰을 만들었을까가 일단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예. 선호 투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청래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 간에 누구한테 유불리가 될지 아직 명확한 제가 개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만 당권파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어떤 그런 당선됐을 때 대통령하고의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당 대표를 방지하기 위한 룰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나 어떤 데이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불리를 말씀 주시잖아요. 예. 지금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김민석 총리 전 후보 예. 측에서도 자신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불리는 사실 누가 유리한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몇 번 해봤던 투표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처음이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을 할 때 뭐 4인이나 5인 가까이 후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선호투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호투표제를 몇 번 시도해서 실제 당선된 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생소한 부분들은 아니되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에는 역할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검증은 해봤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선호투표제가 2위를 누가 찍었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파 간의 그 다툼으로 본다면 친청계는 정청래 전 대표 1명이고 친명계는 2명,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2명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친명계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인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본인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거가 뭔가요? 개파와 관계없이 사실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게 예. 인지도라든지 과거의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예. 당원들은 단순히 개파 갈등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력들이
모두 가미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우리가 불리하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문제 제기는 하고 있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선호도가 높은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룰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예. 변동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친청계에서는 당장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룰이 뭐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왜냐하면 예. 추가적으로 전당대회 기간과 장소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충남에서 시작했다가 충남에서 대전에서 정청래 전 대표 고향에서 시작했죠. 끝나거든요. 예. 이게 처음에 투표를 제일 처음에 공개하는 데가 충남이 되면 예.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하는 그 문제 제기도 오히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도 대전에서 하게 되면 충청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청래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룰 세팅이 다시 되려면 이 부분까지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변동이 제가 어렵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예.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뭐 어떤 선수들이나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게임의 룰을 바꿀 때도 적어도 최소한 선수들 간의 합의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권 주자들이 있을 거고 아마 지금 3명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그분들이 모두 다 이 방식을 합의했을 때 이 선호투표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 집권 여당 안에서 많은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가 하나 주고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충남에서 시작하고 대전에서 끝나는 것도 바꿔달라고 하고 지역도 바꿔라. 그렇죠. 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룰 세팅을 하는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을 바꾸는 문제하고 이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선수들 간의 합의가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룰에 대한 승복이 있어야 결과에 대한 승복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최근에 서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죠.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짜 자기 정치는 김민석 전 총리가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탕평 인사를 펼쳤고 단독 인터뷰도 한 차례 안 했고 사천도 하지 않았으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면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공세에 반박을 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아침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가 자기 정치였을까요? 우선 합당론을 말씀드리면 합당, 예.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결국은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고 중단이 됐죠. 예, 예. 저는 제가 당시 당대표나 지도부였다면 합당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식으로 됐거든요.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로망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게 그게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민주당 하는 사람이면 당대표는 로망이죠.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자기 정치를 거의 안 했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하면서 자기 정치만 했으니까 지방선거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김민석 전 총리가 연일 정청래 전 대표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되는 그 중요한 날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발표하지 않았냐. 이거 자기 정치 아니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냉정하게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께서 나는 탕평 인사를 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주요 당직자 인사를 했을 때 주요 당직자가 나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요한 직책을 맡겨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실 정도로 실제로 탕평 인사 하셨고요. 사천하지 않았다는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일 겁니다. 예.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이 발표되는 날이었고 그날이 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원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아마 굉장히 깜짝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런 논란에 휩싸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꺼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청래 말씀하시죠. 여당 대표가 예. 사실 어려운 자리잖아요. 잘한 것은 다 대통령 탓으로 가고 못한 것은 여당 대표 탓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분명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논란을 또 본인이 스스로 만든 측면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 뭐 미국의 UN 연설하러 갔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당 대표가 법사위에서 어떤 법안 문제되는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예. 대통령의 어떤 이슈를 여당 대표가 가져갔었던 일들도 있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었거든요. 보통의 우리의 관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서 연설하거나 할 때는 여당에서는 가만히 있고 좀 대통령한테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들이 그런 순리인데 예. 그런 걸 좀 벗어난 행동들을 정청래 여당 대표 시절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당원들은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을 거다 예. 이런 감정적인 추측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봐도 그런 측면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본인은 정청래 전 대표는 5가지를 뭐 요목조목 반박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에이펙 때 왕관 밑에서 사진 썼던 거, 그 찍어서 그 업로딩 됐던 그런 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서 청와대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마지막 본인이 좀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를 또 저격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도 이제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여론조사고요. 오른쪽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김민석 전 총리 지지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민주당 대표 선호도 왼쪽이 전체입니다. 전체 진영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의 순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좀 격차도 좀 줄어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옮겨 가보면 김민석 전 총리 지지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지금 뭐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놓고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상당히 좀 우세한 판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정청래 전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해져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의 즉각 폐지 같은 굉장히 센 선명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 정서하고 좀 이견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여기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는 것 같고 또 특히 이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면서 호남의 민주당 당심이 또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 앞서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판이 언제든지 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유세 활동을 했을 때에는 실제 굳히기와 뒤집힘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뭐 정치 역사 과정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뒤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파묘 정치라든지 실제로 그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칼날이 나오자 지금 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합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윤리위 회의 다음 날 둘러앉은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들의 첫 일성은 좌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징계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해서 징계로서 만일에 대응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첫 번째 계엄을 옹호했어요. 그리고 윤호개인 세력과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명분 없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징계감 아닌가요?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면판장 같은 것도 돌릴 수도 있고요. 피켓 시위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분들의 숫자는 된다. 저는 한 80명 정도에 달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려움이 그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역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대안과 미래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거기 속해 있잖아요. 어제 예. 좀 진전된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흐름 자체가 네. 장동혁 당대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어떤 듭니다. 점에서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들어요.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또 특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장동혁 대표로서 우리가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보수 재건이 어렵다라는 게 당내 구성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사퇴에 대한 명분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지방선거 직후에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프레임이 뭔가 징계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다 보니까 누구를 징계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이 논란으로 언론이라든지 어떤 당내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정작 보수 재건을 위한 당대표의 사퇴에 대한 논의는 좀 뒤로 빠지고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로 흐르다 보니까 징계 전국으로 갔다. 예, 뭔가 장동혁 대표가 원하던 측면을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수 정당의 보수 진영에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성건 의원 같은 경우에 연판장, 피켓 시위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런 것도 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언급하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또 최고위원분들이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내 중심으로의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 가장 핵심은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하고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인데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계속 장외에 나가면서 전국재선걸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대표의 역할을 하시라고 하고 원내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 선관위 개혁 해체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실질적인 국민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또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피켓 시위를 제가 이해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선거 소총을 저희가 제기했었잖아요. 당대표께서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셔서 했고 이후에 물론 의총을 거치긴 했었습니다만 선거 소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당대표의 어떤 책임과 맞물려서 그때 또다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조경태 의원은 오늘 당장 기자회견 열겠다고 하고 장동혁 대표도 징계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실제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요. 이 전국이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면 본인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본인들이 당을 또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돌이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말의 조건이라도 사퇴의 여지가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는 저는 저렇게 활동하거나 저렇게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버티기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의원들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장동혁 대표를 사퇴 압박하는 형국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 나갈 때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김용태 의원 괜찮냐고 걱정해 주셨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지금 징계 요청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징계 윤리위의 언론에 따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말했던 이제 그룹들에 네. 대한 대안과 미래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전자의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예.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본인의 생각이시고 이름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은 언론에 따르면 윤리위가 이제 모든 예. 사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도 언론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언론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뭐 본인 얘기라서 제가 질문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김용태 의원 이름도 거론하면서 야당하고 싸울 때는 뒤에 있다가 당대표 저격할 때만 나서지 않냐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뭐 여당하고의 어떤 견제 이런 것은 그 언급하신 의원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 대표께서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강성 당원들한테 좌표를 찍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젊은 의원들을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징계를 한번 슬슬쩍 언급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한번 확인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징계해야지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의원들 반응들이 영남권에 계셨던 의원분들조차도 이렇게 당대표 사퇴하라고 했다고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많은 당내 의원들이 말씀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도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기는 예.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그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에 대한 그 투쟁은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 방송을 많이 다니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실제로 방송을 많이 안 나오려고 하십니다. 예. 그만큼 원래 본인에게 김용태 의원은 매주 나오시는데요. 그렇죠. 본인에게 불리한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일부러 방송까지 피하면서 어필을 하지 않는데 예. 그때 항상 가장 앞서서 예. 이렇게 저희와 싸우기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김용태 의원인데 지금 편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김용태 의원? 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편 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사실 야당 대여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분한테 예.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만 공격한다라고 한다는 거 보면은 사실 저는 거기서 그릇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만 내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열심히 싸우고 계시다라고 네. 편들었다 뭐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용기 의원은 편들었다 그러는데 김용태 의원은 달가워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인데 사실 서로가 칭찬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놓이게 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정치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성건 의원이 장동혁 대표 사퇴 원하는 사람이 대충 8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의 거의 상당수인데 이 80명은 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 그 이상이 된다라고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분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명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고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게 당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만, 당장 장 대표가 물러갔을 때 전당대회를 언제 치르느냐, 예. 그 시기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차기 총선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까지 많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분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역풍은 강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뭐 시간은 다 됐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두 분께 공통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설 거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를 운운하더니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면 10월 이후 장윤기 사건 같은 것들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저격했고요.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께서는 검사 만물론을 굉장히 잘 설파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검사는 가족이 없습니까?
검사도 가족이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모든 수사를 이첩시켜 갖고 자기 가족 건 봐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만 넘어가면 저런 조작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가족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듯한 경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검찰이 손대야만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령 경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권만 가지고 있어도 중수청이나 국수본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놔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은 가족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말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을 개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엽기적이고 굉장히 좀 있을 수는 없을 현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최소한의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자칫 이런 사건들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간략하게 해주시죠. 상호 견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다시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보안 수사권 얘기할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검찰이 자기 유리한 사람들은 봐주고 자기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까지 죽이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적인 경찰 시스템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성호 장관도 피해자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정치권에서 어떻게 좀 논의가 마무리될지 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